네, 직류기에 이어서 두 번째 특강은 동기기입니다. 동기기라고 하는 건 직류기하고 이름이 좀 달라 보이죠. 다른데 직류기는 우리가 직류를 만들거나 또는 직류를 쓸 때, 그죠? 직류를 입력으로 또는 직류를 출력으로 했을 때 직류기라고 이름을 붙였고, 동기기는 동기, 싱크로너스, 같은 속도다 이런 얘기예요. 속도가 같기 때문에 동기기. 그럼 속도라고 하는 건 계자와 전기자가 같은 속도로 뭔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됐고, 내용들은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역시 원리, 종류, 특성, 구조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을 위해서는 그런 특성적인 것 그리고 이제 공식 이런 것들, 세부적인 만드는 방법 또는 설비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동기기와 직류기의 차이점 무엇인가? 제가 간단히 얘기를 했죠. 직류기는 직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 동기기는 계자와 전기자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동기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동기 발전기부터 좀 살펴보죠. 동기 발전기의 원리예요. 여기서 이제 동기 발전기의 원리 그러면 이 안에 회전자가 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직류는 고정자가 계자였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 첫 시간에 살펴본 직류는 고정자가 외함 테두리에 있었고 그 안에 전기자가 회전자였는데, 얘는 회전자가 역시 안에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같아져 있는데 회전자가 계자가 돼요. 거꾸로, 그죠? 고정자가 계자가 아니라 회전자가 계자가 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동기기, 대부분 우리가 보는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로 거의 쓰인다고 보면 돼요. 발전기. 물론 이제 동기 전동기는 조상기로 쓰이긴 하는데 일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동기 발전기가 되겠죠. 발전기에서 계자가 회전하는 회전 계자, 그죠? 계자가 회전한다, 회전자가 계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고정자가 전기자가 돼요. 고정자가 전기자가 된다. 근데 고정자 역시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고정자의 전류가 흐르면 고정자도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고정자에 흐르는 전류는 교류 전류를 써요. 교류. 이게 좀 다른 거예요. 회전자의 전류는 직류를 씁니다. 직류. 근데 이 교류는 삼상 교류를 써요. 삼상을 쓰는 이유는 교류가 흘러서 회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류에 의한 자개는 회전 자개가 돼요. 회전 자개. 얘는 회전 자개인데 이거는 직류가 돼서 본래는 회전하지 않지만 실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름이 좀 특이하게 돼 있죠. 얘는 자개가 회전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뭐가 물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개가 돌아간다. 그래서 회전자개는 뭐가 만들어요? 고정자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고정자 회전자개 이렇게 되면 되겠고, 전기자가 회전자가 되는 거죠. 아니, 잘못 얘기했죠. 제가 전기자가 고정자고 계자가 회전하는 거죠. 계자가 회전자가 되는 거죠. 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시고, 이름으로 외우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용으로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특성 1회전마다 2분의 P헤르츠의 교류 기전력이 발생한다. 1회전한다는 얘기는 회전자가 회전하는 거죠. 회전자가 한 번 돌아가면, 이 경우에는 이제 시계 방향 형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돌아가면 극수가 두 개죠. 한 번 돌아가야 완벽한 한 번 돌아가는 건데, 극수가 두 개일 때 한 번 돌아갔으니까 그게 1헤르츠가 되려면 1헤르츠가 되려면 2분의 P 헤르츠라고 해줘야겠죠. 1회전은 실제 회전 수를 얘기하고, 출력되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교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P 헤르츠의 교류가 만들어지는데, 한 번 회전할 때 1헤르츠 만들려면 극수가 NS가 한 번 돌아가야 1헤르츠를 만들려면 2분의 P 헤르츠라고 해줘야겠죠. 그러면 N번 회전하게 되면 당연히 2분의 P의 N배의 헤르츠가 만들어지겠죠. 예, 당연한 얘기예요. 외울 때 외우더라도 내용을 알고 외워야겠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이제 실제 1회전할 때 만들어지는 기본파, 이게 1Hz예요. 그러니까 실제 F는 2분의 Phz가 되는 거고, 이걸 RPM으로 표현하면, NS는 이제 RPM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2 곱하기 60이 120이죠. NS에 대해서 정리하면 P분의 120F. 아주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식이지만 시험에는 매우 많이 출제가 되죠. 뭐 전기 기사나 이런 데서, 산업 기사나 뭐 이런 데서 보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1분 내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1분 내로 푼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은 30초 안에, 어떤 내용은 30초 이상 걸리도록 배분이 되겠죠. 대부분은 30초 안에 다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충분히 조금 못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는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주 좋아하죠. 문제 내는 사람이. P분의 120F 헤르츠가, 이게 동기 속도가 되는 거죠. RPM, 그죠? 헤르츠가 아니라 이때는 RPM이 되겠죠. 꼭 외워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도 이렇게 나와요. 동기 속도가 3600rpm이다. 그럼 얘가 NS가 3600이라는 얘기고, 주파수가 60 만들죠. 우리나라 다 60이잖아요. 그죠? 일본이나 유럽은 50Hz지만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60Hz를 씁니다. 60Hz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극수는 2개 있어야 된다. 이극기가 되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 실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데, 고정자예요. 그렇죠? 고정자는 고정자라서 고정자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정자에 들어가는 전류가 3상입니다. 3상에 의해서 회전자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자는 직류가 들어가요. 그렇죠? 직류가 들어가는데 얘는 직접 실제로 회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회전하는 계자, 고정된 전기자에는 삼성 전류가 돼서 회전 자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자계를 만들죠. 그죠? 회전 자계 그리고 고정자의 자계, 고정자가 회전자고, 고정자가 회전 자계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계자도 자계를 만들고, 그리고 전기자도 자계를 만들어요. 그럼 둘 다 자석이죠. 그럼 둘 다 자석이면 하나는 N극 S극, 다른 하나도 N극 S극 이렇게 되겠죠. 그럼 NS극이 어떻게 돼요? 서로 끌어당기겠죠. N극은 S극을, S극은 N극을. 그러니까 하나의 자계가 변하면 회전자가 따라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기라고 얘기를 한다.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름 지은 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이제 어렵죠. 그래서 유도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동기기, 유도기를 표현하는데, 유도기는 유도가 돼요. 유도가. 물론 유도가 되려면 어때요? 속도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속도 전기자와 계자가 속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는 슬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유도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동기기는 슬립이 없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유도가 아니에요. 이름을 동기기와 유도기 차이가 분명한 거죠. 이렇게 보시고, 이 그림은, 첫 번째 나온 그림은 회전자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3상이 들어가서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자 권선의 직류전원, 이건 회전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고정자가 바로 전기자가 되고, 3상 교류 기전력이 유기가 된다. 자, Y결선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3상 Y결선을 하게 되는데, Y결선 이유도 시험에는 아주 자주 많이 나옵니다. Y결선은 중성점이 있게 되죠. 이를 중성점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압의 불평형이나 이상전압을 이상전압이 생기면 어쨌든 중성을 통해서 흘러버리기 때문에 전압이 다른 쪽에 전압이 가해져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성점은 이상전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 고조파에 의한 순환전류가 없죠. 역시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성점이 있기 때문에 순환전류가 없다. 그리고 낮은 상전압, Y결선이기 때문에 상전압이 낮아서, 뭐에 비해서 델타 결선보다는 상전압이 낮아서 열화가 좀 감소되는 특징이 있는 거고, 대신에 전류가 좀 증가하겠죠. 전압이 낮아지는 대신 전류가 증가하는 이런 이제 특성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원리, 발전기니까 당연히 이제 오론슨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플레밍의 오론슨 법칙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연결된 부하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이게 이제 고정자, 전기자가 되겠고요. 도체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권선이 이렇게 있게 되겠고, 회전자,
회전자가 바로 이제 계좌가 되는 거죠. 계좌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류기이기 때문에 이제 슬립링이 이렇게 존재하죠. 브러쉬 있지만 정류자가 아니라 슬립링이 존재한다. 동기발전기, 교류발전기입니다. 교류발전기는 다 동기발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슬립링이 있어서 정류자가 아닌 슬립링이 있어서 교류가 출력이 되겠죠. 구조 간단히 실제 구조 모양을 보게 되면 이게 고정자죠. 고정자는 정지에 있어야 되니까 외부 테두리 외함이 이제 고정자와 같이 함께 존재하게 되겠고, 여기 이제 삼상 전류가 흘러서 전기자가 되게 되는 거고, 돌극기라고 되어 있는데 돌극기는 이렇게 극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들어가 있고 나와 있고 들어가 있고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돌극기, 그렇지 않고 민자로 되어 있으면 비돌극기 또는 원통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통형 기기. 돌극기의 경우에 회전자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좌가 되겠죠. 이게 내부에서 돌아가니까 이 안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요 고정자 안에 들어가서 회전을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돌극기는 그 돌출되어 있는 자극이 있는 거고, 원통기는 민자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안에 이제 권선, 분포 권선으로 쭉 감겨져 있겠죠. 또 이제 권선의 모양도 돌극기는 이제 돌극이 이렇게 되어 있고, 비돌극기는 원통으로 그 안에 슬롯에 이렇게 회전자 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권선법을 보면 역시 이제 고상권을 쓰게 되죠. 속이 비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류기처럼 고상권을 쓰고, 회로권, 이층권, 중권, 이건 뭐 용도에 따라서 대개 이제 발전기는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집중권이냐 분포권이냐, 분포권을 쓰게 되고, 전절권이냐 단절권이냐, 단절권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권과 분포권, 집중권은 한 슬롯에 하나의 극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집중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개 분포되어 있으면 이제 분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전공책에서 보게 되면 1극 1상의 코일이 차지하는 슬롯 수가 그냥 하나씩 있는 거. 근데 코일이 어때요? 2개 이상 슬롯을 차지하게 되면 1극 1상일 때 각극 또는 매극 매상 이렇게 얘기하죠. 매극 매상에 대해서 분포되어 있으니까 분포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분포권의 장점은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뭐 외우는 거예요.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죠.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포하니까 파형 개선이 유리하게 되는 거고,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하게 되겠고, 열 발산이 좋아지겠죠. 분포되어 있어서 과열을 방지하는 특성이 있고, 단점은 역시 분포되어 있으니까 기전력이 감소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 비해서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다 분포권을 거의 대부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포권 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분포권 계수는 분포권을 씀에 의해서 생기는 기전력의 값이 어떻게 이제 기여되는가, 그죠? 분포권에 의해서 기전력 값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그 변화되는 거를 분포권 계수라고 봅니다. 이거 암기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하자. 직접 집어넣어서 문제 푸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전절권이냐 단절권이냐, 코일 피치와 자극 피치. 코일 피치는 거리라는 얘기죠. 코일과 코일 사이의 거리하고 자극과 자극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동일하면 전절권, 그렇지 않으면 단절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고, 단절권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단절권의 장점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분포권과 비슷해요. 그래서 고조파, 기전력 개선, 그래서 동의 양이 절약한다 이런 얘기는 구리죠. 동의 구리 양을 절약시켜서 좀 만드는 재료비가 좀 덜 들어가게 하는 이런 장점이 있겠고, 단점 역시 유기기전력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분포권과 집중권의 얘기랑 동일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단층권, 이층권, 주로 이제 이층권을 효율이 좋으니까 사용하게 되는 거고, 중권, 파권, 세권이 있습니다. 세권도 있죠. 중권, 파권은 뭐 직류기에서 이미 공부했던 거고, 중권을 주로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발전기니까 이제 유기기전력이 있어야겠죠. 유기기전력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한 값은 이렇게 나와요. 444, 그죠? 4.44 K, 이게 권선 개수죠. 아까 분포권, 여기에 이제 분포권 개수 또는 단절권 개수 곱해서 들어가는 그 전체가 권선 개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헤르츠 주파수, 그리고
RPM 그리고 파이 값, 자속이죠.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발전 전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곱해지는 이거 건성계수라고 하고 발전기 단자 전압은 이건 한 상에 대한 E는 한 상에 대한 거고 발전기는 이제 3상에 대한 얘기죠. 삼성 단자는 3상으로 나올 테니까 루트 3배 해주면 되겠죠. 자,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 이게 또 직류기에서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전기자 반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와 같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전기자니까 유도 전류가 전기자 전류가 되겠죠. 유도 기전력에 의한 발전기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주자극에 영향을 주어 즉 전기자 전류에 의한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해서 자개가 만들어지고 그 자개는 본래 자개는 뭐가 만들어요? 자극이 만들죠. 주자극이 계자가 만드는 건데 이 계자가 만드는 자속에 전기자 전류가 만드는 자속까지 더해지게 되면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에 의한 자속 변화죠. 쉽게 표현해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 변화 작용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반작용이니까 조절 좀 해주세요. 예, 반작용이니까 반대로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가 좀 많겠죠. 물론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반작용을 이제 없애주려고 구조를 새롭게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가 하나 있는데 동기 발전기의 경우 부하에 따라서 부항이 저항 부하라면 역률이 이른 거고 유도성 부하라면 유도성은 이제 전류가 뒤진 거죠. 뒤진 전류. 그리고 용량성은 앞선 전류입니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전류 전압 사이에 위상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작용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교차 자화작용, 감자 증자 이렇게 있는데 교차 자화작용은 횡축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횡축은 자극에 대해서 90도이기 때문에 횡축이라고 하는 거고 자극과 같은 방향이면 직축이라고 해요. 직축. 그래서 감자와 증자는 직축 반작용인데 감자는 자속을 감소시켜주는 형태로 전기자 전류가 기여하기 때문에 감자라고 하는 거고 증자는 자속을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자라고 해요. 그래서 직축에는 감자와 증자가 있다. 횡축에는 교차 자화작용. 그 용어가 이렇게 섞여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용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하죠.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유도성 부하는 감자, 유도 감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유도 감자. 그리고 용량성 부하는 용량 증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유도 감자, 용량 증자. 유도 감자, 용량 증자. 이거 단순한 이게 암기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매우 자주 이제 출제가 동기발전기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도 감자, 용량 증자. 자, 그러면 그 내용이 그럼 어떻게 돼 있는가? 여기 자극이 있죠. N극, S극, 이건 주자극이죠. 계자의 자극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회전자죠, 회전자. 그죠? 잘못 얘기했네요. 이게 NS가 그렇죠. 계전자 회자입니다. 회전자면서 계자가 되는 거죠. 계자. 그럼 N극, S극이 있는데 전기자가 여기 이렇게 고정자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전기자에 전류가 흘러요. 여기는 X니까 들어가는 거고 점이니까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 회전하는 건 회전자가 회전을 해요. 그럼 회전자가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면 고정자의 입장에서는 고정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회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얘기는 고정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회전 방향은 고정자의 회전 방향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고정자는 회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상대적인 운동을 보자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속은 N극이니까 위로 나가는 윗방향의 자속이 되고 도체의 이동 방향은 이동 방향이 이제 왼쪽 방향 이렇게 되게 요 경우에 그럼 만들어지는 전압은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동 방향, 이게 자속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유기기 전력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X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는 점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요거를 이제 펼쳐서 본 거죠. 그죠? 예, 왼쪽 그림은 펼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N극에 의한 실제 자속은 나가는 위쪽 방향이잖아요. 위쪽 방향인데 여기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는 전기자 전류는 들어가는 X 방향의 전류가 흐르죠. 그럼 들어가는 거 이렇게 감싸주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이 되잖아요. 시계 방향 이렇게.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서는 내려가고 왼쪽에서는 올라가는 자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왼쪽에서는 계자에 의한 자개가 올라가는데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도 올라가니까 이건 증자가 일어나는 거고 이쪽에서는 감자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증자와 감자가 위치마다 달라지는 이런 형태로 일어나면 교차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차 자화작용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직축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는 어느 때 일어나요? 유도성일 때. 유도성은 전류가 뒤지고 전압이 앞설 때겠죠. 그래서 전압이 앞서 있고, 이제 벡터 그림을 보면 전압이 앞서 있고 전류가 뒤져 있으니까 더 늦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파이만큼의 위상만큼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감자작용의 경우를 보면 이 전류가 뒤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더 이렇게 반대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을 때 그림과 비교하면 얘가 여기 있죠. 여기. 그렇죠? 들어가는 전류가 여기에 만들어지는데 전류가 뒤지면 즉 그 얘기는 이 그림에서 보면 얘가 더 이렇게 여기서 변화가 뭐예요? 변화가 계자가 변화된 거죠. 그렇죠? 요 그림막 요건 이제 교차 자화 작용이 되겠고, 그 다음 그림은 여기 앞서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그렇죠? 돌아가 있어서 이쪽에 와 있죠. 위에 있던 도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유도성 부하가 되고 I가 A에 뒤진 형태가 되고, 이러면 이제 이 전기자가 만드는 자속이 이쪽에 들어가고 이쪽에 나오니까 감아치게 되면 아래를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 요 화살표가 전기자에 의한 자속이 되는 거고, 본래 이제 위쪽이 N극, 요건 이제 회전자에 의한 자속이 되는 겁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회전자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유도성 부하에 의해서는 감자작용이 일어난다. 이걸 이제 왼쪽 그림 펼친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N극에서 본래 나가는 계자에 의한 자속이 있고, 왼쪽에 있는 들어가는 전선에 의해서 전류가 자개가 요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에 의해서 내려가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자가 만드는 자속이 계자가 만드는 것에 이제 역방향이 되기 때문에 자개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돼서 감자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같은 방향성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직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축, 반작용, 감자작용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자의 경우에는 위상이 또 아예 또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I가 E에 앞서는 경우에 다시 보게 되면 S극이 만드는 자개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도선이 만드는, 즉 전기자가 만드는 자개도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증자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개가 증가하는 효과, 그래서 동기발전기에서의 증자 효과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보시고 그 다음에 등가 회로를 좀 보도록 하죠. 등가 회로는 계자가 왼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편, 이게 이제 왼편의 계자고 오른쪽 편이 이제 전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에 의한 유도, 기전력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고, 단자 전압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동기 리액턴스, 동기기에서의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이름을 동기 리액턴스라고 적고, XS는 XA 더하기 XL이죠. 그래서 XA, 첨자로 A는 전기자예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리액턴스. 그리고 XL은 리키지, 누설되는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리액턴스는 누설 리액턴스, 전기자 리액턴스의 더하기가 되는 거고, 리액턴스와 저항의 합이 전체 이제 임피던스가 되겠죠. 동기 임피던스는 RA 더하기 J XS가 되고, 이게 이제 Z는 I분의 전류분의 전압, IS분의 E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벡터도가 나와 있어요. 벡터도는 발전기이기 때문에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는 이제 앞서게 되는 거고, 특히
E가 V에 앞서는 거죠. 발전기의 경우에는 I는 이제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E가 V에 앞서면 여기 이제 발전기가 되고 전동기는 거꾸로 V가 앞서야겠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전동기와 발전기의 차이가 되겠고 여기서는 V는 그죠? V는 단자 전압이죠. E- 이만큼 V가 이제 뒤지게 되죠. 이렇게 E-I GS 이게 이제 동기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벡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죠? 좀 단순화 시켜줄 수는 있는데 기회가 되면 또 단순화된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가 하나 있죠. 삼상 동기발전기의 여자 전류 5A에 대한 일상의 유기기 전력이 600V이고 삼상 단락 전류는 30A이다.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 전류 얼마예요? 삼상 30A가 되겠고 전압이 600V가 되니까 동기 임피던스는 20ohm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앞에서는 이런 회로도에서 내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동기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동기 발전기의 등가 회로와 출력을 했는데 뭐 암기할 거 내용은 알아두시고 실제 시험 볼 때는 암기한 결과를 가지고 시험을 봐야 돼요. 비돌극기의 경우 돌극기는 좀 다양한 요소가 있어서 영향이 들어가고 비돌극기의 경우에는 한상의 출력 마이너스 PC라고 쓰면 이제 뭐 저항손이 되겠죠. 저항손의 저항에 의한 손실을 빼주면 그게 이제 단상 출력이 되겠죠. GS분의 VE0 사인 델타. 델타는 앞에 그림에서 다시 보면 이게 델타잖아요. 이게 부하각을 얘기해요. 부하각은 E0와 V와의 위상입니다. 위상차. 그렇죠? 그래서 발전된 전압, 공칭 유도 기전력 또는 무부하 유도 기전력이죠. 부하가 없을 때의 기전력인데 실제 전압은 이제 부하가 들어가서 단자 전압이 좀 줄어들면서 위상도 바뀌죠. 그 위상차를 부하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V와 I 사이의 각,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 값은 어떻게 읽어요? 얘는 어떻게 파이로 읽죠? 파이. 이 파이는 우리가 역률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역률각. 정리해 보시고 다시 가서 예를 들어서 사인 델타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코사인 파인데 이걸 이제 좀 넣어서 좀 단순화시켜서 정리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I 코사인 파이가 G분의 E0 사인 델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잘 알아두시고 사인 델타 부하각 E와 V 요 둘 사이의 부하각이죠. 위상차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삼상의 경우에는 3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가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은 뭐에 의해서 부하각에 의해서 표현하면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파이 0 이렇게 되겠죠. 출력 곡선이 이런 형태, 출력과 위상, 부하각과 출력과의 관계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비돌극기이고 돌극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표현은 지금은 안 하지만 어쨌든 돌극기도 유사하지만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동기발전기 특성 중에서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부하니까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고,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그래서 열어놓고 보는 거죠. 전압을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상전압을 보는 거예요. 네, 상전압. 연결하지 않은 거죠. 부하는 부하가 없을 때. 그래서 계좌 전류 I와 무부하 단자 전압 V1과의 관계 곡선을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부하 포화 곡선은 실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포화가 되죠. 시점에서 이제 포화가 되는 이런 시점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전격 전압이에요. 무부하 전격 전압의 경우 포화율은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포화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BC-분의 CC- 요 길이 포화율 그래프를 봤을 때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요거 이제 알아두시고
당연히 이제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발전 전압은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외부 특성 곡선은 이제 단자죠. 단자 전압과 부하 전류, 즉 IV 사이의 관계예요. IV 사이의 관계. 자, 여기 보면 이제 지상의 경우, 진상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유도성의 전기자 반작용, 감자 작용이 있게 되고 용량성에는 증자 작용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역률에 의해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특성이 있고, 단락곡선의 경우에는 단락은 이제 아예 선을 단락을 했죠. 이렇게 단락을 하고 이제 전류를 측정하는 겁니다. 단락곡선은 앞에 이제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주면 단락되었으니까 전류가 같이 증가하게 되겠죠. 단락 전류가. 그래서 이걸 아예 단락곡선이라고 합니다. 계좌 전류에 대한 전기자 전류의 값, 그렇죠? 비례 관계죠. 이렇게 이제 단락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이걸 이제 같이 표현한 거죠. 무부하 포화 곡선과 단락 곡선을 하나의 그래프에, 그래프는 두 개인데 하나의 표면에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무부하 포화 곡선 얘기할 때는 당연히 이제 전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단락 곡선 얘기할 때는 전류를 가지고 얘기해 줘야겠죠. 전류, 그렇죠? 예. 그래서 아래쪽에 내용에 있는 게 이제 단락 곡선에 관한 결과고, 위쪽에 있는 전압이, 두 전압이 무부하 포화 곡선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 IF2-IF-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IF2-가 뭐예요? 이 전류는 IN과 같은 영구 단락 전류를 만들기 위한 IN은 본래 뭐예요? 전격 전류예요. 근데 전격 전류라고 하는 건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때 전격 전류가 전격 전류죠. 그런데 그와 똑같은 전류를 단락된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계좌 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IF2-죠. 그래서 단락 전류를 만드는데 어떤 단락?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 이거를 IF2-라고 쓴 거고, 자, IF-는 뭐예요? IF-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부하 포화 곡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전격 전압을 만들기 위한 계좌 전류를 얘기해요. 무부하에서. 그러니까 단락비는 단락시켰을 때, 무부하시켰을 때 비율이에요. 무부하에 대한 단락의 비율인데, 무부하에서는 전격 전압, 단락에서는 전격 전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류, 그 계좌 전류의 비를 우리는 단락비라고 합니다. 단락비. 알겠죠? 그럼 단락비가 바로 동기 발전기의 어떤 특성을 부여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단락비 KS로 우리가 이제 K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로 I2-분의 IF-로 표현하게 되고, 요거분의 요거니까 여기에서는 IN분의 IS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로의 비율은 세로의 비율하고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IF2-분의 IF-는 IN분의 IS. IN이 뭐예요? 전격 전류. IS는 단락 전류, 그죠?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IS의 내용은 IN은 전격 전류고 IS-는 전격 단락 전류예요.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 어느 때 단락 전류예요? 전격 계좌 전류를 흘려 주었을 때, 단락이 됐을 때 단락 전류가 되는 겁니다. 단락 시험에서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IN분의 EN이죠. 전격 전류분의 전격 전압이에요. 유기기전력. 그죠? 이게 이제 동기 임피던스가 되는데, 동기 임피던스니까 앞에 그림에서는 이렇게 임피던스 값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임피던스 값 어떻게 알아요? 전류분의 전압이 임피던스잖아요. 그죠? 앞에 회로 한번 가볼까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 동기 임피던스. 그죠? 요거 어떻게 알아요? 전류 흘려주고 전압 보면 되겠죠. 무부하 전압일 때 전압을 보게 되는 거고, 전격 전류가 흘러갈 때 그때 우리가 임피던스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피던스를 보면 IN분의 EN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근데 EN은 출력 전압을 가지고 표현하면 루트 3분의 출력 전압 VN이 되고, 루트 3 IN분의 VN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동기 임피던스를 많이 씁니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전격 전압분의
전격 전압분의 GSINS가 되니까 이거 뭐예요? IG니까 이거 역시 전압인데 전류가 흐를 때의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전격 전압분의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동기 임피던스에서의 전압 강하죠. 그죠? GS가 곱해졌으니까. 네. 동기 임피던스의 전압 강하. 실제 이 전압은 어떻게 돼요? 실제 전압은 유기기 전력을 만들어내면 그게 출력이 되죠. 그럼 출력되지 않는 내부 임피던스에서의 전압 강하를 그 비율을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럼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임피던스가 크다는 얘기죠. 발전기의 임피던스 자체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피던스가 크다는 얘기는 단락비로 얘기하면 단락비가 작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단락비가 작아지겠어요? 요 비율이 EN분의 IN, EN분의 GS가 얘는 뭐예요? 출력 전압이고 요거는 임피던스잖아요. 그러니까 IS분의 1이 되겠죠. 단락 전류, 그죠? 단락 전류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요 단락비가 IN분의 IS인데 동기 임피던스는 IS분의 IN이니까 서로 반대 관계예요. 그럼 동기 임피던스가 크다는 얘기는 즉 내부에 가진 발전기의 임피던스가 크다는 얘기는 단락비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단락비는 뭐였어요? 무부하 전격 전압을 만들기 위한 계좌 전류의 B와 단락 전류를 만들기 위한 계좌 전류의 B였죠. 단락비, 동기 임피던스 역관계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하나하나 보시고 암기할 거 암기하면 이제 마무리가 클리어해지겠죠. 병렬 운전 조건 이것도 이제 매우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 발전기는 다 동기 발전기를 써요.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 하나, 두 개, 세 개가 모선에 연결될 수도 있고 지들끼리 연결할 수도 있겠죠. 두 개의 동기 발전기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모선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모선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발전기를 연결하려면 또 동기 발전기 연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병렬 운전하는 조건이 필요한데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뭐에? 기전력에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니까 사실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기전력이 똑같은 게 두 개 있어야 그 만나는 기전력이 더해지는 효과가 일어나겠죠. 만약에 파형이 달라요? 파형이 다른 건 좀 다른 얘기가 되겠고 이거는 좀 크기가 같아야죠. 크기가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내부에서 전류가 흘러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또 위상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위상이 다르다는 얘기 역시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크기는 똑같은데 이제 시간차가 존재하는 게 위상이 다른 거고 그럼 그 순간에는 크기가 다르겠죠. 순간마다. 그죠? 그러니까 위상차가 없다는 얘기는 완전히 동일한 두 파가 겹쳐져서 하나가 됐는데 위상차가 있다는 얘기는 앞서고 뒷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는 진상, 하나는 지상의 효과를 받겠죠. 그게 이제 위상차가 되는 거고 주파수가 다르면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주파수가 다르면. 예. 다른 주파 60Hz 만들어내는데 50Hz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두 개가 완전히 결합하는 순간이 있지만 또 엇갈리는 순간이 있고 결합해 또 엇갈리는 순간 아주 복잡해지겠죠. 예. 그럼 발전기가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씩 보자면 기전력의 크기가 나머지는 똑같은데 크기가 달라. 그럼 하나는 기전력이 크고 하나는 기전력이 작은 거죠. G1은 큰 전압, G2는 작은 전압이에요. 그럼 전압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전류가 내부에서 흘러가게 되겠죠. 그걸 우리는 무효 순환 전류라고 합니다. 무효 순환 전류가 왜 무효가 돼요? 한쪽에서 흘렀다가 다른 쪽은 또 계속 흐르겠죠. 계속 G1에서 G2로 계속 흐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방향이 바뀌게 되죠. 방향이 바뀌게 돼서 순환 전류가 되는 거예요. 계속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무효 순환 전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위상이 다른 경우 한쪽에 G1이 위상이 좀 빠르죠. G2가 더 느리게 오고 있고 위상차가 델타만큼의 위상차가 존재하면 동기화 전류가 흐릅니다. 동기화 전류는 사실 유효순환 전류예요. 그 유효순환 전류는 소모된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항에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유효순환 전류인데 그 유효순환 전류에 의해서 동기화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 한쪽이 진상 한쪽이 지상이 되면 다시 또 서로 맞추려고 합니다. 저절로 맞춰주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크지 않다면 저절로 맞춰주게 되는 그런 전류를 동기화 전류. 서로 맞추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수소 전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해 주겠죠. 그 전력을 수소 전력이라고 하고 이런 식을 쓰게 돼요. 이 식 어디서 많이 봤었죠. 그렇죠? 이 XS분의 E0의 제곱 사인 델타. 그래서 델타의
사인 델타에 비례하는 겁니다. 위상각이 생겨나면, 위상차가 생겨나면 그때 어떻게 생겨나요? 수수 전력도 만들어진다. 당연히 사인 델타에 비례하는 거지 코사인 델타에 비례할 리가 없겠죠. 똑같으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수 전력이 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온 건 주파수가 다른 경우입니다. 주파수. 이 경우는 주파수가 다르니까 하나는 이제 G1은 주파수가 크고 G2는 주파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파가 길겠죠. G2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 요때 요 순간에는 딱 맞으니까 사실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차이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이게 또 되풀이 되면 또 다시 맞아 들었다가 안 맞고 엇갈리고 맞고 엇갈리고 맞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효과에 의해서 난조가 발생합니다. 난조는 발전기의 회전수가 막 증가 감소로 되풀이 되는 걸 난조라고 해요. 그리고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기기에서는 제동건선을 쓰게 되는 겁니다. 제동건선. 즉 더 빠르게 돌아가면 느리게 돌아가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동건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느리게 들어가면 다른 하나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그 빠른 걸 다시 느리게 해주니까 또 제동건선. 건선은 단락건선이에요. 단락. 그죠? 제동건선은 단락되어 있는 건선이 되고 단락되어 있는 건선의 전류가 흘러서 본래의 더 빠르거나 느린 걸 이제 보상해주는 그런 제동건선이 난조 방지를 난조를 해결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는 파형이 다를 때 주파수는 같아요. 주파수는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G1 발전기에서는 이렇게 부드러운 파란색 파형이 나오는데 G2 발전기에서는 좀 이게 막 복잡해. 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해. 요게 이렇게 되면 하나 앞서고 느리고 계속 바뀔 거 아니겠어요? 본래 주파수에 대해서 더 높은 주파수의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가 만들어지는 것, 파형이 다를 때. 파형이 다를 때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병렬 운전 조건,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까지 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동기전동기 다음으로 동기전동기를 보겠습니다. 동기전동기는 사실 조상기로만 써요. 조상기라고 하는 건 위상이 빠르면 느리게, 느리면 빠르게 조절해 주는 거죠. 앞에 그림에서 우리가 난조나 제동건선 이런 것들 또는 위상이 빠르거나 느린 것 요거죠. 위상에 관련된 게 요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 위상이 느리면 동기화력 또는 수수전력이 작용해서 서로 맞춰주는 내부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기를 맞춰줄 수 있겠죠. 위상을 맞춰줄 수 있겠죠. 그렇게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게 이제 동기 조상기입니다. 전동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지한 경우, 무부하인 경우, 부하가 걸린 경우 이렇게 보는데 무부하라고 하는 건 둘이 이제 완전히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안쪽에 회전자하고 바깥쪽에 고정자에 의한 회전 자개가 같이 동일한 속도로 돌아가는데 물론 동일한 속도로 돌아가니까 이건 동기기는 다 동일한 속도인데 그 각의 차이가 없어요. 즉 외부 고정자의 S와 회전자의 N극이 잘 붙어 있어. 그럼 둘이 같이 잘 돌아갈 수 있겠죠. 이러면 이제 무부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무부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기전력이 없겠죠. 상대적인 운동이 없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부하가 걸리면 기전력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E0는 회전자의 전압 그리고 고정자의 전압, 고정자에 가해지는 전압에 의한 자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전압 V죠. E0와 V 사이에 부하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각도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요거는 이제 부하가 걸려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기 전동기. 실제 동기 전동기는 어느 정도 이제 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린 전동기도 있고 부하가 적게 걸린 전동기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르죠.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따라서 돌아가면 일정한 각을 가지고 돌아가면 이제 부하가 걸려 있는 경우고 그렇지 않으면 부하가 없을 때는 잘 돌아가는 거고 부하가 있을 때는 잘 돌아가긴 하는데 이렇게 위상각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등가 회로를 살펴보면 똑같죠. 등가 회로는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게 되고 입력 전압이죠. 이게 입력 전압이 되고 얘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입출력만 다르게 되는 거고 계좌 역시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벡터도가 나와 있는데 전동기에는 이제 V가 앞서죠. 뭐보다? 2보다. 그죠? 2보다. 여기는 특이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여기 뭐 콘스턴트 파워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출력, 일정 출력이죠. 입력이 일정하거나 또는 출력이 일정한 걸 얘기해요. 입력이 일정할 때는 입력되는 전압과 전류가 VI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V는 이렇게 이제 V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입력 전압이니까 입력 전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I의 크기가 일정한, 그죠? I의 크기가 다르지만 둘의 내적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수평 부분, 전류의 수평 부분은 다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입력에 대한 정입력 곡선이 입력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가로는 뭐겠어요? 출력 조건이 되는 거죠. 출력은 V와 E의 곱이에요. V와 E의 곱인데 V와 E의 사인이잖아요. 사인 델타니까 델타는 V와 E 사이의 각도, 요게 델타죠. 요 값이 델타예요. 그죠? 델타. 그래서 일정해야 되니까 델타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E의 수직 크기가 같아서 아래쪽 점선 직선은 정출력 조건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출력, 일정한 출력, 이거는 정입력, 일정 입력, 그렇죠? 정입력 조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출력 조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사인 델타, 이렇게 출력식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출력식 앞에서도 살펴봤었죠. 이렇게 보시고, 자, 등가 회로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중요한 게 이 그림 안에 사실 들어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V 곡선이라는 게 있죠. 동기 전동기는 이 V 곡선이 생명이에요. 이게 뭐 거의 대부분의 출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럼 앞에 그림을 다시 가져온 겁니다. 앞에 그림을 요 벡터들을 다시 가져오게 되면 이런 색깔만 좀 바뀌었는데 V의 사인 델타, 요 주황색 막대가 표시하는 값이 V의 사인 델타가 돼요. 그렇죠?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요 값은 요 직각 삼각형에서 보자면 요 삼각형에 보면 IX의 코사인 파이가 되는데 이 파이는 바로 요 각도가 돼요. 요 각도. 그래서 I와 E 사이의 각도죠. I와 E 사이의 각도. 요거 위상차 여기가 바로 파이가 되는 겁니다. 요 값이. 그러면 요 내용은 이 작은 삼각형에서 보면 IX 코사인 파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사인 델타가 V 사인 델타가. 그래서 출력은 E0 I 코사인 파이인데 I 코사인 파이가 XS분의 V잖아요. 그래서 I 코사인 파이가 XS분의 V 사인 델타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결과식을 잘 암기해 주면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지금 이 그림은 I예요. 아래쪽 벡터가 I고 위쪽이 V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I가 뒤진 거잖아요. 그럼 뒤져 있는 거니까 이 오른쪽 V 곡선에서 보면 왼쪽이에요. 이게 뒤진 역률이 되는 거고, 뒤진 전류. 오른쪽은 앞선 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요 I1을 쓰게 되면 이게 뒤진 역률이 되는 거고, I2는 V보다 빠르죠. 그럼 얘는 앞선 역률이 되는 거니까 오른쪽 그림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요게 앞서는 거고, 여기 뒤지는 거고, 요게 앞서는 거죠. 그래서 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자를 쓰면 뒤지는 건 지상, 앞서는 건 진상이고, 지상은 뭐예요? 유도성 부하가 지상이고 용량성 부하가 진상이죠. 잠깐 쉴게요. 여기서. 여보세요? 선생님? (49, 48) 잠깐만요. 49분 48초에서 잠깐 쉬었어요. 예, 예.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이 유도성, 지상이에요. 삼선요, 지상. 오른쪽이 이제 진상 이렇게 돼요. 그럼 지진 이렇게 암기하면 되면 돼요. 지진. 왼쪽은 지, 오른쪽은 진. 그렇죠?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진 나잖아요. 지진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지진. 자, 지진이 있는데 요 선은 부하가 1인선이에요. 그 지상도 아니고 진상도 아니니까 역률각이 역률이 1인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선은 역률이 1인대고 이 아래쪽 곡선 위쪽으로 갈수록 부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부하가 증가할 경우, 부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걸 얘기하죠. 전기자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상인 경우, 즉 뒤지는 I1의 경우, 지상인 경우 전기자 전류는 계자 전류가 증가할 때, 계자 전류가 증가할수록 전기자 전류는 감소하게 되죠. 그럼 계자 전류, 이 전류가 바로 뭐예요? 이 I가 계자 전류죠. 그럼 계자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제 전기자 전류입니다. 계자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속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E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E가 증가하면, 여기서 E가 점점 증가하면 정출력, 이건 정출력입니다. 어쨌든 이 그래프는 일정한 출력상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아래쪽 이 점선상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전압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전류잖아요. 전류. 그렇죠? 그럼 E1의 경우, 그렇죠? 전압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요 막대의 길이는 줄어들게 되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E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막대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계자 전류가 증가하면 전기자 전류는 감소하는 형태가 돼요. 이 주황색 막대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계자 전류가 증가하면 이렇게 큰 막대에서 작은 막대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전기자 전류는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가요? 네. 하지만 지상은 어때요? 지상은 진상의 경우에는 전기자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앞서면 계자 전류가 증가하면 역시 전압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요거의 수직 방향에 I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A가 증가하면 이 값이 이렇게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할수록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길이 더 증가하죠. 계속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자 전류가 증가하면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일 때는 계자 전류가 증가할 때 감소하다가 진상이 되면 계자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도 증가하는, 그래서 모양이 V자 모양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V곡선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부하가 크다는 얘기는 전기자 전류가 당연히 큰 거니까 위로 갈수록 부하가 증가하는 거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무부하일 때가 되는 거고, 그래프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 어떻게 한다고요? 유도는 뭐예요? 유도일 때 지상이죠. 유도 지상, 그렇죠? 지상인 거고, 전기자 전류는 감소하고, 그래서 V곡선 모양이 V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다 설명이 되겠죠. 암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것도 많이 앞에서 얘기했죠. 많이 나오는 질문이 되는 거고, 이 그림이죠. 이 계자 전류가 여자 전류죠. 계자 전류를 증가시켜 주니까 감소하다 증가한다. 그죠? 하지만 역률에 따라서 다른 특성이 나타나죠. 역률이 느린 경우에, 전류가 느린 경우에는 계자 전류가 증가할수록 전기자 전류는 감소하고, 진상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문제예요. 자, 발전기는 지금은 이제 전동기 얘기지만 어쨌든 발전기는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뒤지지만 전동기는 위상이 앞선다, 이런 얘기죠. 여자 전류를 이거는 위상에 대한 얘기네요. 위상에 대한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상이 어떻게 돼요? 계자 전류가 증가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진상으로 가는 거죠. 진상이 된다, 이런 얘기고, 위상이 전류 위상이 점점점 앞서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동기. 발전기는 전동기와 반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발전기는 전류 위상이 뒤지지만 전동기는 위상이 앞서가게 되고, 역률이 1에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기자 전류는 증가한다. 역률이 1일 때, 1에서부터, 그죠? 역률이 1에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기자 전류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동기기에 대해서 뭐 굵직굵직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본 것 같아요. 물론 더 자세하게 출제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로 남겨두고 세 번째 시간에 변압기와 그리고 유도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